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 여성입니다. 요새 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만 가족이고 천륜이고 보이지 않나 봅니다. 자식놈들 키워봤자 부모를 돈주머니로 알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유산이라도 있으니 줄 때 되면 어련하게 줄까 그날 일은 치는 건지 믿기도 하네요. 부모한테 받을 것이 없어도 효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새끼들은 호강에 받쳐 난리를 치고 앉아있으니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해요. 자식욕이 결국 내 욕 아니겠어요? 여기라도 털어놓으면 조금 시원할까요? 일단 제 이야기라도 들어보세요. 우리 부부는 동갑으로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자식도 넷을 낳았는데 7살 때 첫 딸이 죽었습니다. 집 앞에서 놀다가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네요. 생때 같은 자식을 눈앞에서 잃고 나니 제가 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신나는 일도 없고 말이죠. 아들 삼형제를 보고 있으면 자꾸 그 아이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돈독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식을 잃으며 사이가 틀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자식을 잃었으니 시쳇말로 전우애 같은 감정이 싹 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우애가 오히려 연정보다 무섭네요. 전쟁터에서 전우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50년 전우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싶었습니다. 철없던 옛날에는 남편이 먼저 가면 밥도 안 해도 되고 돈 아껴 쓰라는 잔소리도 안 듣고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안타까웠습니다. 평생을 근검절약하고 살며 남한테 괴로움을 준 적도 없는 남편이다 보니 허망하다는 느낌입니다. 췌장암, 그건 이유도 없이 발생하는 암이랍니다. 남편은 술, 담배도 안 하는 양반이에요. 과식도 안 하고 기름진 음식도 먹지 않고 아침마다 뒷산에도 오르는데 왜 암일까요? 음식도 일절 짜게 먹지도 않고 운동도 매일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병이라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요? 딸아이 하늘로 올려보낸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돈 허투루 쓸까 전전긍긍한 것도 심리적 문제라고 문제겠죠. 아무튼 아픈 사람 붙잡고 왜 이런 병에 걸렸나 따져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췌장암이라는 것이 무서운 놈입니다. 초반에는 증상도 없고 말기로 나빠지면 하루아침에도 저 세상으로 직행하는 치명적인 암이라고 하네요. 수술도 까다로운 것이 췌장이 있는 위치가 복잡한 내부장기 뒤에 있어 어렵다고 합니다. 전 췌장이 어디 있는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어쩐지 황당일기가 돌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던 것이 다 이 병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정기점검 때는 너무나도 건강하다고 판정이 나와서 안심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전쟁도 방심하면 터지듯 암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김 박사가 당신이랑 같이 오래. 애들도 부르라고 하는데 바쁜데 오겠어? 검사 결과 오늘 나온다고 했죠? 아무 일도 없겠죠? 갑자기 살 빠진 거랑 얼굴에 황달온 게 무슨 죽을 병이라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오라는 말이 어쩐지 불길했는데 췌장암 그것도 말기라니. 의사의 말에 저희는 한 번 더 절망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에다가 워낙 간으로 전이가 되어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암의 진행을 막거나 연명을 도모하는 거지 완벽한 조치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저희 부부 가슴에 박혔어요. 희망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술도 안 되고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달려와서 부축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서 말도 못하고 앉아있더군요. 간호사가 가져온 물을 마셔가며 정신을 차리려고 했죠. 하지만 풀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니, 무슨 암이 이렇게 빨리 말기까지 가요? 췌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1년 안에도 말기로 악화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죽습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 안 돼. 선생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조치라도 받아보시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유,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간다고요?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당신 그만둬. 그리고 김 박사 자네가 무슨 죄송이야. 작년에 검진 받자고 할 때 안 온 내 잘못이지. 그래서 당장 죽어? 얼마나 사는 거야? 오늘 내일이야? 그건 아니지만 갑자기 나빠지면 얼마 못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구먼. 오늘 입원하시고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 받는 게 어떨지요? 1% 희망이라도 걸어보는 게 좋습니다, 아버님. 아니야,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는 것도 방법이지. 치료 힘들잖아. 괜히 안 사람 고생시켜 뭐하노? 그리고 돈 낭비야. 어차피 죽는데 돈을 쓰고 죽을 순 없지. 아니 여보,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죠. 금방 포기하면 어떡해요, 네? 아버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 돌봐주셨는데. 김 박사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군요. 어디 의사가 울어 울지 마라 남편이 김 박사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김 박사는 남편의 친구 아들로 어려운 과정 한편이 힘들어지는 바람에 남편이 장학금까지 줘가며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의학 박사에다가 외국 유학까지 왔던 김 박사 입에서 완치될 수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암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갑자기 아득해졌습니다. 50년 온종일 함께한 사이가 아닙니까? 남편이 잘못된다고 하니 이렇게 가슴이 뛰고 속이 울렁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만 병원 복도에서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애정이 남다른 건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랑 선보고 결혼했습니다. 성년이 지나니 아버지께 시집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에 가족들도 많고 아직 학교를 마쳐야 할 동생들도 있으니 저는 얼른 가야 집안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서운했지만 그 시대 아버지가 다 그렇듯이 근엄하시니 뜻을 거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공장이라도 가면 되지 않겠냐고 어머니에게 물어도 혼인할 자리가 나섰을 때 가는 것이 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먼 친척이 주선한 손을 일단 보았습니다. 압구정동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남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쥐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키, 거무튀튀한 얼굴에 배짱 많은 몸매까지 하나도 내키지 않아 다방에서 애꿎은 쌍화탕만 휘휘 젓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뭐가 좋아 싱글벙글 난리가 났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으니 저도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좋아 싱글벙글한 것이 아니라 집에 기르는 암소가 새끼를 낳아서 좋았답니다. 암튼 우리 둘은 서로에 대한 애정은 떨어져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압구정동 토박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변해도 너무 변했죠. 지금이야 강남은 고급 동네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남편이 살던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던 남편의 시아버지는 지금의 도산대로 근처의 땅을 더 사셨습니다. 그때는 다 진흙 천지로 비만 오면 장화를 신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이후 강남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농지는 대지가 되자 남편은 선뜻 팔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나름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100원 하는 땅이 1000에서 2000원이 넘어갔으니 다방에서 촌스럽게 커피를 홀짝이던 농부가 강남의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농사나 짓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돈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도 저는 두려웠어요. 돈 생기면 남자들 두 집 살림하는 것도 많이 봐왔거든요. 혹여 나를 버리면 친정아버지한테 혼이 날 텐데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제와 아파서 먼저 간다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네요. 대부분 부자라고 하면 졸부를 떠올리며 자식들은 온갖 사치에 페루나가 되어 있을 것을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으로 끝을 내기도 하지요. 그때만 해도 복부인이라고 해서 가정주부로 위장해 땅 투기꾼이 극성을 부리기도 했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시기라 땅을 사러 온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한테도 반지 좀 돌려줄 테니 시아버지한테서 땅 문서라도 훔쳐오라는 말도 했어요. 반지 돌린다는 것은 땅을 사고 팔 때 떡고물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시아버지 땅 문서를 빼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땅 팔고 근처 신식 아파트에 가자고 하고 싶었지만 땅이 없으면 죽는 줄 아시는 시아버지를 말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가시라고 치성을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나 봅니다. 제가 아는 친구네는 돌아가시면 재산을 준다고 하니 손자가 언제 죽냐고 물어봤답니다. 어린 손자가 하는 말이니 웃고 넘겼지만 재산 상속을 너무 당연한 일로 여기는 일이 많은 것 같죠? 자식이니 권리라고 하지만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자산도 시아버지가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맨발로 흙을 일구셨지요. 우린 너무 쉽게 물려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농사꾼이지만 나름 전락가였던 시아버지는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시다가 땅을 조금씩 파셨어요. 그래서 주변보다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부인들부터 구청 직원들, 건설사 임원, 깡패까지 매일 우리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던 복부인 하나는 외제차를 타고 비단 옷을 걸치고 와서는 저희 부부까지 꼬셨지만 남편도 시아버지 생각과 비슷했기에 꼼짝도 안 했습니다. 강남의 땅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갔습니다. 우리 논 주변에 아파트가 생겼지만 저희는 소달구지를 끌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갈 무렵 저희도 근처 2층 양업집을 옮겼습니다. 그 집에 저희는 아직 살고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하고 정원이나 대문 손질은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집 허물고 빌라를 지어라, 건물을 올려라 말은 많았어요. 그러나 죽은 딸이 뛰놀던 정원이랑 자던 방이 그대로 있어 저희 부부는 이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림책에서 나올 법한 2층 양업집을 장만한 후에도 저희가 무슨 미다스의 손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평당 가격이 올랐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농지는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강남에만 건물이 6채입니다. 그동안 땅을 팔고 사고 하는 시세 차익으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건물 이름을 아이들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태영 빌딩, 진영 빌딩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형제는 어릴 때부터 각자 자기 이름의 빌딩을 갖는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있으면 그렇게 바라는 게 사람의 심리니까요. 하여튼 이런 심리를 저희 부부도 이용해서 아이들을 훈육하게 되더군요. 너희들 말 안 듣고 까불면 유산 상속은 없어. 알아들어? 아버지! 이것들이 유산을 꼭 받고 싶니? 아주 난리네 난리야. 장난삼아 한 말인데 점점 협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어쩐지 자꾸 돈으로 애들을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진짜 상속받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아무튼 남편은 건물을 올렸고 빈 땅은 주차장을 운영했습니다. 농사만 짓던 남편이 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리도 사람을 쓰지 않고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놀면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면서 남편이 저까지 관리 일을 시켰습니다. 근검절약, 남들이 보면 공상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쓸 곳에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애들 유학도 보내고 대학원까지 보냈고 가난한 고학생들 장학금도 무수히 기증했습니다. 그냥 저희한테 안 쓴다는 거죠. 돈은 쓰면 쓸수록 더 쓰고 싶어지는 요물이니까요. 흥청망청 물 쓰듯 쓰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 많이도 보았습니다. 노름, 유흥, 여자 등등에 빠지면 답이 없으니까요. 남편의 불알 친구 중에서도 갑자기 생긴 돈에 취해서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꽃뱀이었어요. 다 털어먹고 도주하니 친구가 강에 뛰어들어 죽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뒷집의 아기 아빠는 술을 마시다 못해 나쁜 약까지 손을 대기도 하고 노름으로 결국 거지가 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처럼 딱 틀어지고 돈도 안 쓰고 버틴 사람들만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만 보고 자란 우리 남편이니 애들한테나 저한테 돈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괜히 속상했죠. 다른 집은 아파트에 외제차 타고 다이아몬드 반지에다가 밍크코트 두르고 다니니까요. 시간이 지나니 저도 익숙해졌어요. 좋은 옷도 좋은 옷에 가야 하는데 저는 동네 목욕탕 아니면 슈퍼 주차장이 전부였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컨테이너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으면서 주차장을 운영했습니다. 좋은 곳 놔두고 하필 컨테이너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무슨 궁상이냐고 하겠지만 세금 낼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남편의 신조였습니다. 비싼 옷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저희 부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삼시세끼 나물 반찬 먹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니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남편은 항상 자식들을 단속했습니다. 돈을 헤프게 쓰지 마라가 우리 집 가훈일 정도였습니다. 가끔 그리워지는 딸만 빼고는 저희 부부는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삼형제들은 각각 제 짝들을 만났습니다. 요새는 다들 결혼을 늦게 한다고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30을 안 넘기고 다들 바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억대 자산가라는 소문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산가라도 결혼식은 다 동네 예식장에서 했고 예단은 다 생략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건설회사에 들어가 빠른 진급을 하더니 전무이사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성실한 첫아이를 이쁘게 봐준 전무이사가 자기 딸을 소개한 것입니다. 건설회사 임원이니 우리가 강남의 수백억대 자산가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귄 지 3개월 만에 결혼하더군요. 뭘 기대하고 온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는 애들에게 소형 빌라의 전세를 얻어줬습니다. 작은 평수가 며느리가 해온 혼수가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얼굴 한번 구긴 적이 없었습니다. 속내는 모르겠지만요. 아이들을 낳자 남편은 애들 수에 맞게 방은 있어야 한다며 그제야 강남에 있는 40평형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짠돌이라도 집은 하나씩 사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며느리는 상냥하긴 한데 나름 손이 컸습니다. 친정이 잘 살고 외국으로 많이 돌아다닌 탓인지 외제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첫째 아들도 골프를 치고 해마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대요. 결혼하고 촌스럽던 우리 아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돈 쓰는 재미를 알았다고 할까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주는 것만 받고 더 달라고는 안 하는 게 다행이지 뭡니까? 제가 보기엔 첫째 며느리는 물정 모르는 온실속 공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는 둘째 며느리였어요. 경박하고 말도 많고 속내도 숨기지 않고 뭐라고 그럴까요? 복부인 같은 아이라고 할까요? 부동산 경제도 빠삭하고 돈을 굴리는 재주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경기도 어디서 부동산을 하고 과거에는 돈놀이도 했다고 하니 처음에는 남편이 탐탁지 않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10년을 사귄 사이라 헤어질 수 없다고 하대요. 첫째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우리 둘째는 평범했어요. 공부도 소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나 봅니다. 그래도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장한 구석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구워 삶았는지 2년 만에 국어 공무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지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렸다며 큰 소리로 탕탕 치고는 있지만요. 그 덕에 남편이 결혼을 허락했죠. 하긴 공부야 우리 아들이 했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족치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 같았어요. 문제는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와 씀씀이를 같이 하려고 하니 문제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구청에 다니고 있으니 첫째 아들보다 월급은 턱없이 부족한데 따라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첫째는 손주가 둘이지만 둘째는 쌍둥이를 낳아서 벌써 넷입니다. 아버님 돈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 말을 달고 사는데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첫째 손주들이 영어 유치원에 보내자 자기도 보내야 한다면 돈을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쌍둥이들 밀고 들어와 돈을 뜯어갔습니다. 학교 준비물 사러 가야 한다는 것도 가끔 우리 집에서 와서 타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안 준 것도 아닙니다. 손주를 낳을 때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 1억 원씩 주었습니다. 솔직하게 1억이 적습니까? 올이나 되니까 주는 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텐데 오히려 적다고 야단입니다. 그 재미 보더니 둘째는 자꾸 임신하는 겁니다. 이것도 본인 입으로 나온 소리였습니다. 물론 농담이겠지만 시아버지가 돈을 주니 자꾸 임신하고 싶다는 겁니다. 받는 돈으로 투자까지 해서 이익을 봤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돈놀이 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아기에게 들어갈 돈이 많으니 제가 한꺼번에 주라고 해서 책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졸업, 입학 시즌별로 할아버지의 봉투가 하사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들 당연한 태도로 돈을 받더라고요. 첫째와 마찬가지로 둘째도 결혼 10주년이 되니 40평대 집을 강남에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식구가 더 많은데 평수가 작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주 꼴불균이었습니다. 첫째는 가끔 선물이라도 사오는데 둘째는 우리 집에서 가져갈 것이 있는지 냉장고부터 뒤집니다. 외부에서 선물이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평소에 못 먹는 과일이나 고기도 먹어볼 새도 없이 어머니 안 드시죠? 하면서 가방에 넣는 것이 가관이었습니다. 단지 먹는 것이 아까워서 아닙니다. 태도가 문제입니다. 맡겨놓은 거 가져가는 것처럼 너무나 당당한 꼴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저러다가 한번 큰일을 치고 말 거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차별하면 안 되는데 해도 너무한 아이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말이죠. 솔직히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말에는 연한 배처럼 굴지만 저한테는 대답도 시원찮게 하고 무시하는 성향이 있기에 첫째 며느리나 셋째 며느리보다는 정이 안 갔습니다. 나쁜 것, 나를 슬슬 무시하는 것이 언제 한번 홍구멍을 내겠다 다짐했지만 그놈의 자식 때문에 참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화를 내면 그 불똥이 내 아들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요. 셋째는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원까지 공부했습니다. 아직 시간 강사이긴 하지만 대학 교수입니다. 3년 전에 결혼해서 아직 애가 없습니다. 며느리는 소설가입니다. 셋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며느리입니다. 우리 집안 돈에도 관심 없고 시아버지 앞에서 점수 따려는 마음도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꿈이 소설가였거든요. 책만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셨기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책을 읽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책을 읽습니다. 주차장에서 뭐 하겠어요? 글이나 읽는 거죠. 근처 도서관에서 빌려서요.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웠는데 저랑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며느리가 부러워요. 집 초대해서 한번 가봤는데 서재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럼 소설가는 뭐 먹고 삽니까? 어머님 책 좋아하시죠?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하며 책을 주더군요. 그래서 셋째 며느리가 좋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둘째 며느리가 나서서 한마디씩 합니다. 읽어서 남는 것도 없는 소설은 왜 그렇게 가져와? 출판사에 문제집이나 자기계발서는 없어? 이러면서 실룩거리는 꼴이 그냥 싫었습니다. 어른이 돼서 너 재수없다 얘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많으면 그중에서 좋은 아이 싫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제가 이렇게 제 식구들을 소개하는 것은 남편 생일날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췌장암 판정을 받고 며칠 후의 일이었어요. 오랜만에 다 모이게 되니 췌장암에 걸린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생신상을 업체에다 주문해서 장만한다는 것을 갈비찜만 해오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둘째한테는 전을 구워오게 하고 셋째는 신혼이니 과일만 깎아서 가져오라고 시켰죠. 다 모이면 10명 이상 대식군이 이렇게 음식을 해오든 사오든 각자 가져오는 것이 좋더라고요. 미역국하고 밥이랑 김치는 제가 했습니다. 소박한 생일상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쩍 마른 남편은 입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들 어디 아프냐는 말은 한마디씩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남편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건 남편 탓이긴 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남편이니 알아서 치료받겠지 이런 반응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남편은 할 말이 있다며 아들들과 며느리를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할 말이 있으니 방으로 오라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생일상 앞에서 말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말이다. 오래 못 산다. 췌장암이라는데 치료가 어렵대. 네? 무슨 소리예요? 김 박사가 그래요? 평소에 아무런 징후도 없었잖아요. 내가 당장 김 박사 만나봐야겠어요. 만나면 뭐해? 이미 내 안에 퍼졌는데. 그렇게 무섭대 췌장암. 무증상이라고 하더라. 아무튼 너희들도 마음의 준비들 하라고 불렀다. 아버지 준비라뇨. 암 치료라도 받아보세요. 혹시 아세요? 사실지? 네, 형 말대로 끝까지 치료하세요. 요새 약이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평소대로 지내다가 가고 싶어. 병원은 질색이야. 질색이라도 치료를 받아야죠. 자식들 멀쩡하게 있는데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버님. 외국으로 가셔서라도 치료를 받으세요. 다른 며느리들은 아직 말도 못 꺼냈습니다. 다들 침울한 분위기였어요. 눈물들이 그렁그렁한 막내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슬펐습니다. 부모 앞에 먼저 자식이 가는 것도 못할 짓이지만 자식에게 부모가 제 죽음을 통보한다는 것도 못할 짓이네요. 훌쩍이고 한숨을 내려쉬고
병원에서 암 진단받고 돌아온 날도 우리 부부는 울다가 한숨 쉬다가 그랬는데 내 자식들이 이러고 있으니 가슴이 뭉개졌습니다. 그래요, 여보. 애들 말 듣고 어디 외국이라도 가서 치료 받읍시다. 난 마음 정했어. 평소대로 가다가 갈 거야. 당신도 그렇게 알아. 이제 나가봐. 게다가 치료보다는 집에서 편히 있다가 가고 싶다는 남편 뜻이 너무 완강했어요. 피곤하니 쉬겠다는 남편을 뒤로하고 자식들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저도 뒤따라 거실로 힘겹게 나오니 셋째 아들이 제 손을 잡더군요. 아들 중에 딸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겠네.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뭐라도 해볼게요. 시골에 가서 요양이라도 할까? 그래, 그래도 좋겠다. 거실로 나온 며느리들도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갑자기 남편의 생일날 우울해졌습니다. 일단 분위기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자식들이 암울해하는 것을 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더군요. 그래서 후식이나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아들들과 몇 마디 더 주고받고 있었고요. 그러다 저번에 지어온 남편 보약을 데워야겠다며 저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들은 속이 답답하다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부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도를 지나서 안쪽으로 꺾어져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거실에서 부엌까지 이렇게 멀게 만들었나 40년을 살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웃어? 누가? 올해 재물운이 있다던데 형님, 역시 노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분명 둘째 며느리 음성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경박하고 말도 많은 애지만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진 않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게, 췌장암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야? 검색이라도 해볼까요? 그럼 이 집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어머님 혼자 사시나? 저번에 주차장은 다 합쳐서 1,000 이상 넘는다고 하던데. 1,000만 원이야? 1,000원. 어머머, 말도 안 돼. 대단하네요. 저는 좁아서 얼마 되겠나 했죠. 강남이잖아. 동서 시집 잘 왔네. 3년 만에 대박 터졌어? 그거 다 주신대요? 자식들 안 주시면 누구 주니? 그러니까 우리가 싱글벙글하지. 그것만 있어? 건물 6채에 이 집까지 있지. 가평에도 시골집 있잖아. 다 합치면 2천억 되는 거냐? 암튼 대규모 상속이 이루어질 거야. 네? 진짜요? 못해도 저희한테 500에서 600원 이상은 받을 수 있겠네요? 와, 우리 남편 전임 되겠다. 돈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임만 되니? 우리 재벌도 될 수 있어. 상속세도 만만치 않겠다. 근데 췌장암이라는 거 백혈병이랑 비슷한가? 금방 가나 봐. 아싸! 형님, 췌장암 바로 죽는데요. 대박이죠? 검색하니까 그렇게 쓰여 있네요. 그럼 오래 못 넘기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변호사랑 상의해봐야겠다. 남편도 직장 그만두고 싶다고 했는데 이참에 무슨 사업하지? 올해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1,000억대 자산가 아버지 두고 무슨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아무튼 올해 운수 대통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좋으세요? 요새 주식 쪽박 찼거든. 메꿀 기회가 생겼어. 쉿! 조용히 해. 표정 관리 좀 해. 아까도 슬픈 표정은 지워야지 방긋거리고 앉아있어. 동서는 그게 문제야. 너무 투명해. 형님은 안 좋으세요? 시대가 어떤데 돈을 갖고만 있어요.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해야지. 다른 집은 이 정도 재산이면 재벌이 되고도 남았어요. 그건 나도 아는데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무섭고 화나고 떨려서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시아버지가 오늘 내일 한다는데 뭐가 그리 신나는지. 변호사가 웬 말이며 금방 죽는다니요. 며느리를 혼내려다가 관뒀습니다. 솔직히 본심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거든요.
그럼 그렇죠. 우릴 돈을 보고 앉아 있었단 말이네요. 아프다니까 아싸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며느리들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을까요? 게다가 아직 전 멀쩡한데 집이랑 주차장을 처분한다니요. 저는 남편 약도 잊어버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들 맞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저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들 탓도 있는 겁니다. 박수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 아닙니까? 아들들도 거실로 인해 들어오네요.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에 간신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아들이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엄마, 일단 이 집 처분하죠. 두 분이 계시기에 커요. 관리도 못하고. 제가 알아볼게요. 형이? 왜 알아봐? 이 집 처분하면 돈을 그대로 꿀꺽하게? 야, 무슨 꿀꺽이야. 어차피 다 배분이 공평하게 되는데. 저번에도 형한테만 아버지가 돈 줬잖아. 그거야 장인어른이 사업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돈도 장인이 제일 많이 낼 거야. 아버지 칠순 때도 네 사돈이 가져온 게 뭐야? 식용유 세트? 장난해? 다 자기 형편에 맞추는 거지. 그때 산불장인데 어떡해? 하여간 말이면 단 줄 알아? 형은 과외도 시켜주고 보약도 철마다 먹었어. 난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알아? 꼭 옛날로 이야기가 튀더라. 처분하면 돈 나눠주게 됐냐? 지금 돈 얘기할 때니? 그만둬!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까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것들까지 제 화를 돋웠습니다. 이걸 자식이라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었습니다. 김 박사는 세상이 무너질 듯 울던데 이것들은 돈 이야기만 하는지 원. 행여 남편이 들을까 조용조용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남편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말을 자기 생일에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싸라니요. 그럼 그렇지 며느리 생각이나 아들 생각이나 다 같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며느리들이나 아들들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셋째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어제 다 들었다. 네? 제가 뭘요? 신나서 떠드는 거 말이야.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좋아? 아, 그거야 형님께서 그런 거죠.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 안 하긴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너는 우리 집 재산에 관심 없는 줄 알았다. 글 쓰는 사람들 돈에 관심 없는 건 아니니? 이 세상을 다 뒤져보세요. 돈에 관심 없는 사람 어딨어요. 그나저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동안 너무 소박하게 사셨어요. 대단하세요. 땅 파먹고 살다가 부자 됐다고 달라지면 쓰나. 어제 2천원대 재산이라고 하니 저도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님 생각은 못했어요. 게다가 어머님도. 그러니까 너한테 따로 시킬 일이 있어. 네 남편도 모르게 해라. 대신 아버지한테는 너는 그나마 욕심 없다고 얘기는 해주마. 자식들 6명이 우리 부부 없이 따로 모인다고 합니다. 아버지 암 대처를 어떻게 할지, 극단적인 상황에 엄마 거처는 어떻게 할지 호텔 중국집에서 가족회의를 한대요. 그 자리에 저는 딱 빼놓는 것을 보니 유산 이야기도 할 모양이지요. 비겁한 방법이지만 셋째 며느리에게 대화를 녹음하라고 했어요. 소설가라서 그런지 평소 사람들 대화나 아이디어를 녹음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작당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셋째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하던 대로 하겠다며 주차장 관리를 하러 아침에 나갔고 저는 할 일이 있다며 먼저 가시라 했죠. 저는 아무도 없는 집안이지만 혹여 누군가 들을까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셋째는 녹음 파일을 선뜻 꺼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혼낼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자식을 잘 키웠는지 보고 싶기도 해. 판도라의 상자 아닐까요? 뭐? 열면 어머님이 다칠 텐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2천억이에요. 상속 재산 놓고 싸우지 않는 가정 없을걸요? 그 정도 금액인데 어떤 자식들이 혹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아버지 죽는다고 하는데 아싸라고 하니? 아싸? 형님 빚이 있대요. 빚 있으면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 빚 없으시잖아요. 진짜 빚지면 말이죠. 세상에 내 편 하나 없고 어디 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돈을 마련하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의 재산 압류 당해봐서 아는데요. 어머님은 돈은 안 쓰셨지만 돈 걱정은 없이 사셨잖아요. 형님 한번 봐주세요.
뭐? 빚 있으면 사람 죽어도 아싸하니?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그건 짐승도 안 그러겠어. 아, 진짜 그 형님은 다 좋은데 말이 너무... 죄송해요. 저 이거 드리면 이 집안 배신자 되잖아요. 저도 아버님 재산 탐나요. 그런데 저만 입 다물고 있었어요. 괜찮아. 너 정도 표현하는 건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첫째랑 둘째는 죽기만 기다리고 있던 애들 같아. 왜? 이번엔 뭐 했어? 춤이라도 췄구나? 나 죽으면 뭘 하려고 할까? 동네 잔치라도 열 판이네. 줘봐. 녹음 파일 들어보게. 얼른. 그냥 개판으로 싸우는 거죠 뭐. 며느리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눌렀습니다. 호텔 중국집에 모인 아이들은 가관이었습니다. 둘째는 자기네 전문에 나와서 학비도 싸게 먹혔다며 수억 들여 외국에 갔다 온 셋째에게 유산을 덜 받으라고 하고, 셋째는 애 4명이라도 집에서 야금야금 가져간 거 뭐냐고 받아치더라고요. 첫째에겐 사돈한테 돈 준 걸 트집 잡았습니다. 대기업에서 나와 건설회사를 차린 첫째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돈을 유통해 간 것이 있거든요. 돈 타려고 임신했냐, 장남으로 한 게 뭐냐, 유학 갔다 와서 직장도 못 구했냐, 사준 집 시세가 차이가 난다 등등 쪼잔한 것 하나하나 짚어내며 싸우고 난리를 치는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초반에는 아버지 위안나는 것이 결국 개싸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돈에 야망이 있던 것들이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둘째가 고량주를 시키더군요. 그때부터 이것들의 취중 진담이 나오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시나, 유산은 받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전에 아버지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는 누가 모시냐. 유산 상속 1순위 엄마인데 건강은 어떠시냐. 술까지 들어가니 이것들이 못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유산 받으면 뭘 하겠다 등등 포부를 밝히는 놈까지. 어느 하나 아버지 걱정하는 놈이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딴 개소리들 다 뭐 하냐고.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에구머니 남편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다 지나가니 밥 달라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들으면 안 되는데 저는 어디까지 들었나 물어봤죠. 처음부터 다 들었답니다. 암 환자한테는 스트레스가 쥐약이라면서요. 저는 남편이 지금이라도 잘못될까 어찌나 발을 동동 구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벌벌 떠는 것이 안쓰러워 한약방에서 지어온 공진단을 내밀었습니다. 당장 치우라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하긴 저라도 속이 천불이 나서 그대로 죽었으면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셋째 며느리한테 일단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 아이 말대로 수억 원대 재산이 눈앞에 있는데 다들 눈이 뒤집혀지겠죠. 그렇다면 돈이 원수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애들 말을 녹음하면 돼? 그것도 범죄야, 범죄. 얼어 죽을 범죄는. 그것들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당신 죽는다고 하니 아싸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곧 누구 하나 죽이라고 끌어온 놈들이 있어요? 병원이라고도 가자고 끌고 가는 놈 있냐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지. 돈 받을 궁리만 하지. 당신 걱정하는 놈들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애들을 잘못 키웠네. 잘못 키우긴 돈이 원수죠. 돈 없어 봐요. 이런 일이 있나. 원수는 무슨,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야 돈은. 암튼 내 죽기 전에 이것들 홍구멍을 내야겠어. 엄마 모신다는 말은 없고 더 받았네 덜 받았네 이러고들 있어? 내 죽기 전에 혼을 내야지. 진짜 안 되겠다.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 그만해요. 정말 속상해. 남편은 그 후 오랫동안 생각을 하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밥맛이 없었습니다. 다 모아놓고 녹음 파일 동네방네 틀어서 개망신을 줘야 할까요? 갑자기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남편이 외쳤습니다. 다 팔고 쓰고 가자. 당신 쓸 것만 남겨두고. 돈을 다 쓰고 간다고요? 다 쓰고 죽겠다는 말이에요? 돈 버는 게 어렵지 돈 쓰는 건 쉬워.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다 쓰고 가야 애들한테 하나도 안 주지. 그걸 언제 다 써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회에다 기부합시다. 그럼 되잖아요. 당신이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유럽은 신청이라는 게 있어. 자식들의 상속권을 보장해주는 법이 있다니까. 기부에도 일정 부분 주는 거래. 그러니까 왕창 쓰자. 신나지? 당신 젊을 때는 돈 안 준다고 터들거렸잖아. 젊을 때나 그런 거지. 지금 사치불에서 저승했어서 갈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젊은 손이나 어울리는 거죠. 다이아몬드 반지 사고 싶구나?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다 써요 그럼. 당신 그럴 자격 있어요.
평생 근검절약했는데 이참에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사치도 하고 여자도 만나보렵니까? 이 여자가 미쳤어. 환자가 뭘 마셔? 여자를 만나? 당신도 참 엉뚱하다니까. 그 돈 다 쓰고 죽겠다는 당신도 만만치 않아요. 며칠 고민한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 돈에 환장한 애들 돈 없어져야 식겁하지. 안 그래? 저희 주려고 모은 거지. 이것들은 그것도 모르고 더 달라고 난리지.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은 무슨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요새 우리 큰딸이 자꾸 생각나. 아파서 그런가. 걔한테 못 해준 거 애들한테 주자고 모았는데 그냥 줘버리면 버릇 망가질까. 직업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주려고 했는데 이것들은 늙어도 이럴 거야. 아마 철이 안 들어. 돈 때문에. 남편은 주차장을 팔았습니다. 주변의 건설업체에서 새로 사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자식들도 술렁거렸죠. 논영동 집도 청담동 건물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자식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전화도 오고 집으로 찾아오고 난리요. 지금 팔면 안 된다. 더 오르면 팔아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압구정에 있던 2층 양옥도 결국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리모델링에다가 가구까지 새로 바꾸고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녁도 5성급 호텔 출장 요리를 불렀습니다. 바다까지에다가 별별 진귀한 음식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그렇게 부르고 싶던 출장 요리로 말입니다. 별장 근처 마을회관에다가도 한상 차려드렸습니다. 온 동네가 고급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불안한지 왔다 갔다가 하더니 이게 얼마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4천? 제가 이렇게 말하니 헉하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마을 전체에다가 한턱을 쐈으니 그 정도 가격이 나오더군요. 매일 이렇게 먹어야겠다. 얼마나 편해. 아이고 안 돼 어머니. 너무 비싸요. 비싸긴 2천억이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첫째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가수 공연에다가 비싼 술에 손자 손녀에게도 명품 선물까지. 이런 걸 요새 말로 플렉스라고 한다죠? 별장도 으리으리하게 꾸몄습니다. 이탈리아 가구에다가 대리석 바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비싸고 좋다는 것은 죄다 들여다 놓았습니다. 고용인들도 십수명씩 써가며 대접하니 자식들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반찬 3가지 이상 놓지 못하게 하고 옷도 1년에 한 번도 살까 말까 하는 아버지가 비싼 옷을 걸치고 비싼 음식을 살고 있으니 정신이 없을 만도 하죠. 아버지 다 뭡니까? 혹시 건물 파신 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치료 중이다. 돈 치료. 진작 아버지 돈 막 쓰고 살걸. 지지대 궁상을 떨었어. 아버지 안 돼요. 그거 다 유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쓰시면 금방 다 쓰겠어요. 설마 나 죽을 때까진 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버지, 오늘 날짜 며칠인지 아세요? 치매는 아니죠? 시끄럽다. 치매는 무슨 췌장암이라고 몇 번 말해. 금방 확 죽는 췌장암. 치매처럼 오래 살지는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 무슨 말씀이 그래요? 엄마, 아빠 왜 이러세요? 뭘 왜 이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 내 손에 어때, 둘째야? 저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둘째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그거 얼마예요? 얼마 안 해. 10억? 네?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그걸 단번에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돈이 있으세요? 네?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약 올리듯 말했죠. 돈은 무슨 돈? 둘째 너희들 줄 유산으로 샀지. 나는 둘째 줄 건물 팔아서 샀어. 네? 우리가 미쳤다고 유산 아낀다고 식은 밥에 물 말아 먹었는지 모른다. 다 쓰고 죽으련다 둘째야. 어머 안 돼요 아버님. 안 되긴 내 돈인데. 아버지! 주차장 가봤니? 한국에서 딱 2대 있는 자동차래. 이름도 모르겠다. 암튼 달라는 대로 돈 주고 싶다. 문이 위로 열리더라. 장난감 같은 것이 수십억이야. 자식들은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은 사람처럼 얼얼하게 서 있더라고요. 저희 줄 돈으로 샀다고 하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모양입니다. 아직 쓸 돈 많아. 걱정들 하지 마. 그럼 아줌마 가져오세요. 남편은 고용인을 시켜 사과 강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수십 개의 사과 상자에는 5만 원권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한 2억씩 들어있나?
오늘 돈으로 캠프파이어 좀 하자. 아버지 뭐래요? 캠프파이어. 너는 미국도 다녀온 애가 영어 몰라? 오늘은 한 20억 태우고 나 죽기 전까지 다 쓰고 갈 수 있겠지? 그럼요. 다 태우고 가세요. 전 이 반지 하나면 평생 살 수 있네요. 저는 다이아몬드와 반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셋째 며느리가 튀어나와 무릎을 꿇더군요. 잘못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너무 돈만 알았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챘던 모양입니다. 그제야 아들들도 며느리도 무릎을 꿇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사과 상자를 열어 돈뭉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훨훨 잘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사과 상자 더미에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둘째 며느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아버님이 진짜 안 돼요 아까워요. 아버지 간다니까 아싸가 잘도 나오더라. 아깝긴 너한테 줄 돈이 아깝지. 저도 모르게 불이 타오르는 돈뭉치를 사과 상자에 던졌습니다. 백치 아다다라는 소설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남편이 집을 나가자 아다다는 돈을 강에다 버리던데 저는 불태웠습니다. 아이들 모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더군요. 아버지 죽는 것보다 돈 20억 타는데 아깝니? 평생 자식들을 위해 애쓴 아버지 췌장암으로 간다는데 그러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일침을 자식들에게 놓았습니다. 부끄러운 듯 고개는 못 들고 있대요. 둘째 며느리는 돈이 타니 눈이 뒤집히긴 했습니다. 사람 고쳐서 못 씁니다. 이게 전래동화도 아니고 그래도 오늘의 소동으로 한 명이라도 깨닫고 달라지면 되겠죠. 남편과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캠프파이어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거 가짜 돈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돈을 태우면 되겠습니까? 호텔 음식이야 말분들에게 대접해야 하고요. 고급 승용차랑 반지는 저희가 돈을 맡기고 빌려왔어요. 그 대신 반지는 다른 거로 남편이 하나 사주티다. 그동안 자린고비 옆에서 살아줘서 고맙다고 아기 손톱만한 다이아몬드도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비밀입니다. 진짜 돈 태운 줄 알아요. 또 한 번 가족끼리 싸우고 사람 죽어가는데 아싸 가오리 찾으면 다 태워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요즘은 시골로 순번을 정해 내려옵니다. 아버지 가기 전에 추억이라고 싹했다면 말이죠. 혹시 거짓말이면 어쩌냐고요?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생각도 언제 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점점 약해져서 큰일이지만 남은 시간 잘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으로 가세요. 아셨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도 드디어 제 얘기를 한번 신청해 보네요. 바야흐로 제가 20대 중후반의 일이었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웃음을 지을 줄 아는 남자와 100년 가약을 맺었어요. 연애 기간은 총 1년이었습니다. 아주 딱이라고 생각했었네요. 상대방을 알려면 최소 4계절은 같이 지내봐야 한다는 속설이 있잖아. 난 추나추동을 이 남자와 보내봤으니 이제 서로에 대해 다 안다고 할 수 있지. 아니요.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그 남자가 되게 복스럽게 먹는다는 생각은 몇 번 했습니다. 전 특별히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엔 눈을 막 반짝거리는데 그 외의 음식들은 그냥 보통 수준으로 먹는 편이에요. 원체 스타일이 그렇죠. 그래서 뭐든 잘 먹는 남편이 데이트하던 시절에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딱 3개월 만에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복스럽게 먹는다고요? 아니요. 제 눈엔 이제 이게 개걸스럽게 처먹는 모습만 보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연애할 땐 이렇게까지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원래 이 정도로 먹었었나? 나 원래 이렇게 먹었는데? 이 정도로 안 먹으면 배가 안 차. 뱃속에 거지 들었어? 지금 밥 먹고 나서도 후식을 얼마나 먹는 거야, 대체?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연애할 때 각자 파스타 한 접시만 깔끔하게 뚝딱 먹은 적도 많았잖아. 사실 그땐 그래 놓고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가서 라면 3개 끓여 먹고 국물에 밥 말아 먹고 그랬었어. 파스타? 그거 간에 기별도 안 가더라. 여자들이나 고상하게 먹는 음식이지. 남자들이 배 채우는 음식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어. 뭐? 집에 가서 라면을? 거기다 밥도? 장난해? 그런 모습을 나한테 숨겼던 거야? 지금 여보가 먹는 양을 봐. 누가 보면 신혼부부 사는 집이 아니라 4인 가족 사는 집인 줄 알겠어. 왜 자꾸 사람 먹는 거 갖고 타박을 해? 난 우리 가족도 다 이 정도 먹으니까 남들도 다 잘 먹고 사는 줄 알았지.
당신이 유변을 난 걸 수도 있어. 내가 아니라. 아주 뻔뻔한 남자였어요. 본인이 평범하고 제가 유별나다고 생각했다면 어째서 연애하던 시절엔 본 모습을 그렇듯 꽁꽁 감췄던 건가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정신 놓고 매번 음식을 처먹는 남편. 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남자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다고 말입니다. 주변에 이런 대식가를 두신 분 있나요? 하지만 아무리 많이 잘 먹는다고 해도 이 남자처럼 염치까지 없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집에서 막내이기도 하고 부모님은 원체 바쁘게 사셨고 아무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종종 해먹는 취미가 있었어요. 원하는 음식을 하기 위해 직접 장을 보기도 하고 집에 있는 식재료를 적극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저로 하여금 요리하는 것에 치가 떨리도록 만든 놀라운 남자였습니다. 전 제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건지 전속 요리사 및 뒤치다꺼리 담당자가 된 건지 너무 헷갈렸어요. 요리하고 치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아주 고물가에 돌입한 때도 아니었건만 그때 기준으로 한 달 식비가 300만 원이었어요. 이게 과연 정상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먹는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남편 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처먹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요리하는 것도 즐거워지지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슬슬 살이 불어만 갔는데 전 반대로 피골이 상접해졌죠. 전 오뚜기 카레가 항상 4인분짜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포장지를 보니까 12인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살다 보니 저도 감각이 이상해졌던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12인분짜리를 해서 항상 이틀 안에 다 먹었던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러다간 요리하고 치우다가 골병 들겠다 싶은 생각마저 들더군요. 마트에서 반찬 만들어져 있는 걸 바리바리 사서 날라다가 그걸로만 어느 순간부턴 냉장고를 채웠고 식탁 위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눈치채고선 입이 대빨 나와선 성의가 없다며 얼마나 툴툴댔던지 몰라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많이 처먹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 남편은 저를 향한 존중이란 게 없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절 아주 그냥 음식 나와라 뚝딱 하면 되는 유용한 물건처럼 여기는 듯했죠. 정말 괘씸했던 것 중 하나가 저를 물주로만 보기도 했단 점이에요. 제가 금전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대신 친정 집안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많이 심란했기 때문에 빨리 결혼이나 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은 보통이었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였으나 먼 지방에 사는 시댁에 땅이 좀 있었어요. 800평인가 그랬습니다. 그거 가지고 유세를 많이 떨었죠. 연애하던 시절엔 그게 그럴싸해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놈의 시골 땅 개발도 안 될 것 같고 값이 오를 전망도 없고 팔기 전엔 10원도 도움 안 되는 것이더군요. 근데 남편은 그거 배경 하나만 가지고 저랑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모든 식비를 저에게 전가했던 겁니다. 당연히 제가 해줘야 하는 거래요. 제가 살림을 도맡기로 했으니 식비는 당연히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 그랬습니다. 결혼 전 그리고 초반까진 저도 동의했죠. 하지만 몇 개월 뒤 전 다달이 나가는 엄청난 식비에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됐고 나가는 돈보다도 더 열받는 남편의 태도에 머리 뚜껑이 매일같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집에다가 졸라서 나 지금 결혼하고 싶다며 자신 있게 강하게 밀어붙였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차마 이혼이란 소리는 입에 못 올리겠고 속만 터졌었죠. 어느 순간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밖을 나돌게 됐어요. 이상하게 놔둔 건 아니었고요. 한 동네 사는 애기 엄마가 자기가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애기가 계속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됐다며 후임을 구해주고 나가야 업장에 안 미안할 것 같다는 이야기로 저에게 그 자리를 권해온 거예요. 저는 그 애기 엄마한테 일전부터 그게 어려울 일 없는 알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이 일을 나갔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같이 일하는 주변 사람 그 누구도 이 일을 힘들어하고 있지 않았단 겁니다. 나는 집에서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일했는데 그런 일과 이런 일은 결이 다른 거였구나. 가만 보면 난 아르바이트 비슷한 것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았지. 이게 좋은 사회 경험이 될지도 모르겠다. 전 왠지 오기가 생겨서 바로 그만두지 않고 어디 한번 부딪혀 봤어요. 그랬더니 2주가 지나자 금세 적응되더군요. 앞치마를 입고 행주를 진 채 푸드코트를 누비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게 정말로 쉬운 아르바이트라는 생각도 들게 됐고요. 근무 시간대가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였거든요. 그 말인즉 아르바이트를 나간 날이면 남편의 저녁밥이니 야식이니 하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하면서 남편은 툴툴거렸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 씨가 먹는 거에 환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그래. 게다가 그렇게 잘 먹는 누구 씨가 나한테 식비는 땡전 한 푼 안 주거든? 아무리 가득 찬 곳간이라도 언젠간 바닥을 보이기 마련이잖아? 그게 무서워서라도 돈 벌어 나가려 한다. 어쩔래? 그랬더니 남편이 씩씩거리면서도 차마 대꾸를 못하더군요. 차라리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저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면 판도가 달렸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게 나올 줄 모르는 남편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은 파국을 향해 달려갔던 듯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틈틈이 나누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나이가 어린 축에 속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혼자 인생 선배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끄럽지만 남편의 식탐 때문에 고민이란 걸 털어놓은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이러다가 남편 밥 차려주다 세상 떠나는 거 아닐까 싶어요. 하루 종일 남편 먹는 문제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머리가 아프고요.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진짜 부끄러워요. 밥 차리는 건 물론이고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남편인데 때마다 대는 핑계도 가지가지라서 그 얄미운 꼬라지 보기 싫어서라도 그냥 제가 다 하네요. 누가 보면 제가 몸만 가지고 시집 오는 줄 알 거예요. 하지만 정작 결혼할 때도 돈도 제가 거의 다 부담했는데 말이죠. 대체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할 지경이에요. 이렇게 많이 먹는 남자들 꽤 있을까요? 그러자 기혼자 언니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대식가가 많다지만 절대 흔한 건 아니고 특히나 제 남편처럼 염치 밥 말아먹은 사람은 드물다 그랬어요. 멀쩡히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나와서 군대까지 다녀온 남자가 그따위로 조절 못하는 식탐 때문에 개걸스럽게 구는 게 이상하다는 의견도 저에게 주었습니다. 요컨대 절 우습게 보고 있단 얘기였죠. 제 남편 되는 인간이 집안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기혼자 언니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따위로 군대에서 그렇겠어요? 회사에서도 그러겠어요? 동료 간식 다 뺏어 먹고 남들 커피 훔쳐 먹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근데 집에선 자기 와이프가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의견들을 딱 듣고 나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첫째로는 피어올랐고 둘째로는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간 매일 저를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남편의 작태에 휩쓸려서 정작 중요한 건 놓쳐온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근본적으로 남편이 저라는 존재를 명명백백하게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관가해온 겁니다. 제3자의 눈으로 저와 남편의 일상을 보니까 그게 확실하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남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저는 더 오래 답답한 심정을 안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 간단한 깨우침 하나도 혼자의 힘으로는 때로 너무 벅찬 게 인간이니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성과가 그거였고요. 아주 독특한 인물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듯 싶네요. 푸드코트 바로 옆에 카페가 하나 입점해 있었어요. 앉는 자리가 엄청 적었던 카페라 거기 손님들도 대부분 푸드코트의 자리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얘기를 아시나요? 바쁜 매장에서 손님들은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장이 자기를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사장은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들을 다 외운다는 얘기 말입니다. 안면을 다 익혀두는 거죠. 저도 비슷했어요. 꼭 주기적으로 카페에 음료를 사다가 푸드코트 구석자리에 앉는 젊은 여자 무리가 있었거든요. 대략 가늠하자면 제 또래 정도로 보였고요. 처음엔 5명이 꾸준히 모였습니다. 어떤 모임인진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때마다 친목하는 모임인가 했죠. 그런데 딱 보면 한 명이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서열 높은 인물로 보였어요. 얼굴은 예쁘장한 인상인데 표정을 되게 아니꼽게 짓는 듯한 여자였습니다. 항상 표정이 떨떠름하거나 심기 불편해 보이거나 그랬죠. 근데 모임 때마다 그 여잔 자기만의 인생 지론 같은 걸 항상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이 범상치 않고 듣기에 따라선 조금 웃겼습니다.
나는 교양 없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잖아? 그럼 바로 지적하는 편이야. 어떻게 지적하는가 하면, 아, 다들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지금 다 배워놓으면 좋을 거야. 교양 없는 사람한텐, 저기요, 지금 무척 싸 보여요. 수준 떨어지는 행동은 저와 멀리 떨어져서 하세요. 정확하게 딱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돼. 휴, 난 제발 사람들이 내 앞에선 부디 교양이 없더라도 그 없는 교양의 바닥을 끌어내서라도 교양 있는 척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 정도로 교양 없는 사람을 보는 게 괴로워. 수준 낮은 거? 그거 죄악이야. 무지가 죄라는 표현도 있잖아. 그런 거야. 근데 방금 내 발언 되게 괜찮았다. 그치? 다들 어디 가서 써먹어도 돼. 나 따라했다고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세상에서 둘도 없을 진지함으로 일관한 채 그런 말을 해댔어요. 전 처음에 언뜻 듣고 일부러 개그를 치는 건가 생각을 했을 정도였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본인은 무척 진지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 표정은 뭐랄까? 난해한 기분을 감추려고 억지로 웃는 모양새였죠. 적어도 저나 푸드코트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랬단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5명 무리 중에서 한 명이 그 인생 지론을 펼치는 여자한테 지적을 하면서 싸웠던 거예요. 제발 재수도 없고 논리도 없는 헛소리 좀 모임에서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는 바람에 사람들의 이목이 거기로 집중됐었죠. 그 덕분에 저는 기혼자 언니들과 그 모임의 무리에 대한 감상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서로에게 너도 그 여자들 올 때마다 봤어? 이런 감상을 나눴던 건데요. 공통적으로 그 이상한 여자를 독특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지적을 날리고 짜증을 내며 자리를 박차고 사라진 지인이 발생했던 날, 그 여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더니 하필 근처에 있던 절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행주를 쥔 채 일단 그쪽으로 가봤었죠.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그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손가락 검지 하나를 까딱이면서 자리를 뜬 지인이 남기고 간 음료수 컵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것 좀 치우세요. 되도록 빨리, 당장, 내 눈앞에서. 네? 죄송한데 이건 본인이 직접 치우셔야 돼요. 직접이라뇨?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그쪽이 여기서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닌가요? 어디 치우고 닦을 데 있는지 눈알 빠지게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달려가 주는 게 주된 업무잖아요.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푸드코트예요. 주문한 음식 나오면 직접 받으러 가고 다 먹으면 직접 치우는 곳이에요. 전 흐트러진 자리 정리하고 꼬인 동선 있음 해결하고 그런 일을 맡고 있고요. 네. 그니까 직접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말을 딱딱하게 하면서 얼굴엔 신경질적인 기운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리듯 딱 그렇게 굴더군요. 마치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른 지인들에게 자기 행동을 과시하라는 것처럼요. 그게 너무 짜증나서 저도 열심히 대꾸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걸음을 옮기려는데 그 여자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여긴 셀프 시스템이다? 오케이, 이해했어. 알겠어. 근데요, 만약에 저희가 각자의 컵들 아무도 안 치우고 가버리면 그땐 어떻게 돼요? 그때도 자기 할 일 아니라고 모른 척 하실 건가요? 네? 그때는 테이블 위를 제가 치우기야 하겠죠? 것 봐요. 어차피 하게 될 일이면서 왜 피곤하게 고고한 척을 해요? 잔말 말고 그냥 지금 치우시죠. 속으로 진짜 화딱지가 났는데 그간 몇 번 이 여자를 봐온 결과 절대 평범하지 않고 어딘가 이상한 사람 같아서 더 상대하는 게 제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남겨진 컵을 제가 수거해 갔어요. 얼른 거기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제 등 뒤에 대고 이런 중얼거림을 남겼죠. 돈 없는 삶이란 저렇게 살아온 거야. 자존심이 밥 안 먹여준다는 생각으로 살게 되지.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돼. 어휴, 진짜 제대로 도른 여자 같았습니다. 기혼자 언니들과 잠시 후 한가할 때 모여서 제가 겪은 일을 말해줬는데 다들 말하길 그 여자 옷이나 가방, 신발 이런 것들 보면 꼭 브랜드나 명품 로고가 드러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란 거죠. 말수도 드럽게 많고 목소리도 큰 편이라 그 여자가 자기 무리 이끌고 오는 날이면 얘기가 얼핏 다 들린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나는 휴일에도 철저하게 내 자신을 관리하는 편이야. 소름 끼칠 정도로 나를 통제하지.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명상부터 하고 내 몸을 다 느껴.
멋대로 풀어져서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거든. 내 인생 내가 그렇게 관리해가는 거야. 그 여자가 자기 인생지론을 이렇게 펼치면 나머지 지인들은 언제나 떨떠름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전 저에게 컵 치워라고 그 여자가 명령했던 그 이후로 그 모임을 보면 일부러 딴청을 피우며 멀찍이 떨어졌어요. 엮이고 싶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자기 자리에 수첩을 두고 일어난 거예요.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얼른 말해줄까 하다가 괜히 말 섞기 싫어서 제가 주춤하는 사이 그 여잔 가버렸고요. 전 그 수첩을 따로 푸드코트 계산대에 맡겨둘 요량으로 집어들었는데요. 볼펜이 끼워져 있던 부분이 펼쳐지고 말았고 저도 모르게 적힌 내용에 눈길을 주고 말았습니다. 일기장 비스무리한 거였는데 대략 내용이 이랬어요. 남자들은 다 똑같다. 여리여리한 체구, 그러면서 살짝 글래머 같고 허리는 쏙 들어가고 화장을 연하게 하고 잘 웃는 여자를 좋아한다. 바로 나 같은 여자다. 날 보면 남자들의 얼굴이 환하게 불이 켜진다. 훌륭한 나의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길을 걸어갈 때면 나에게 꽂히는 남자들의 시선들 너무 뜨겁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뜨거운 건 날 향한 여자들의 질투다. 너무 피곤하다. 내가 예쁜 얼굴과 몸매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단 걸 여자들은 용납하질 못한다. 나 같은 여자가 시집도 잘 갈 거란 걸 알기 때문이겠지. 뭐 어쩌겠어. 내가 너무 잘난 탓이다. 여자들한테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오늘도 저녁을 굶어야지. 더 완벽한 몸매와 더 완벽한 나의 인생을 위하여. 건배. 슬쩍 눈으로 글자들을 훑는 동안 전 머리가 다 아팠던 것 같아요. 저로 하여금 이렇듯 머리가 아프게 만들다니 남편이랑 자자에 이어서 이 여자도 대단한 인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재만으로 남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들과 엮이는 건 피하는 게 상책이란 생각도 들고 있었죠. 전 그 수첩을 계산대에 맡긴 이후 딱 2주 뒤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친한 기혼자 언니들과 인연을 맺었고 사회 경험도 했었기에 결과적으로 너무 해보길 잘했던 일이었는데 그때 그만둔 이유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열받아서 짐을 싸서 나와버렸거든요. 그 지독한 식탐은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아니야.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나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있단 거야. 이럼 내가 당신하고 왜 살아? 결혼 생활을 왜 더 이어가야 돼? 나 솔직한 심정으론 이혼하고 싶어. 아르바이트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당신 바람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나한테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이혼을 왜 해줘? 못 해줘. 만약 이혼하게 된다고 해도 책임은 당신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돈 물어줘. 남편이 너무 찌질하게 반응해서 더 싫어졌어요. 호구처럼 다 퍼주는 것도 사랑이 남아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콩깍지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제가 마치 말 더럽게 안 처먹는 자식 새끼 키우면서 애끓는 엄마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남편이 남편 같질 않고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진절머리가 나서 냉전에 들어갔죠. 그랬다가 어느 날 밤에 제가 일찍 잠에 들었다가 머리가 지끈거려 눈을 떴는데 운명처럼 남편이 지인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 늦은 시각에 남편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소주 한 잔 같이 걸치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 그렇다니까. 당황스럽고 짜증나 죽겠다. 돈은 많고 머리는 텅텅 빈 이런 여자를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어.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해서 내 멋대로 편하게 행동했더니 서서히 내가 발목 잡히는 중이네. 아우, 머리는 텅텅 빈 주제에 계속해서 내 전용 식모살이 날 것이지. 왜 자꾸 배려니 존중이니 이딴 개소리를 짓거리며 나한테 화를 내는 건지 몰라. 아, 마냥 쉬운 여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다 뭐람? 남편의 진짜 본심을 들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라면 국물에 찬밥 말아 먹으려고 밥통에서 열심히 밥을 푸는 뒷모습을 보고 제가 이를 갈았습니다. 식탐에 미친 작자인 덕분에 오로지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몰래 팔을 길게 뻗고 녹음을 시작하는 것도 눈치채질 못했죠. 전 그렇게 슬픈 증거물을 확보한 뒤 이혼 선언을 제대로 날렸고 그 집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후론 당연히 이혼이죠.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하루에 밥 3공기만 딱 먹겠다고 눈물로 빌던 그 남자의 처절한 마지막 모습이 너무 징그러워서 잘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바로 여기까지가 제 전 남편과의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능하다면 도려내고 싶은 나날이죠. 제가 굳이 전 남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밝혀드릴게요. 당시까지의 제 집안 친정 사정을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집에서 늑둥이 막내고 위로 오빠만 둘입니다. 그리고 친정에 재산이 많았어요. 하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워낙 완강한 구두쇠셔서 전 형편에 비할 정도로 유복하게 자라지 못했고요. 아무튼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란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언이 있었죠. 오빠들은 이미 장가들을 간 상태였고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자 아버지께선 재산 분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를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장가를 들어 가정을 꾸린 아들들에게 재산의 8할을 나눠주고 저에겐 나머지 2할을 주겠다고 결정 내리셨죠. 정리하자면 오빠들은 각각 40%씩, 저는 20%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저 혼자 적게 받게 된 것도 어이없고 섭섭했는데 더 가관이었던 건 오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저 들으라고 투덜거렸죠. 아직 대학생인 애가 뭔 돈이 필요하겠어? 생활비나 좀 하라 떼어주면 그만일 것 같은데 막내한테 너무 많이 가네. 아깝게. 뭐? 오빠, 말 다 했어? 오빠들만 부모님 자식 아니야. 나도 똑같은 자식이야. 그리고 오빠들은 학교 다닐 때도 사고뭉치 문제 아들이었고 둘 다 한 번에 대학 못 붙어서 나란히 재수했잖아. 큰 소리 쳤던 것들과는 다르게 결국 직장도 제대로 못 잡아서 부모님 인맥에 기대서 낙하산 자리나 필사적으로 알아봤던 게 어디 사는 누구들이더라? 이게 진짜 너 조그만 게 자꾸 건방지게 굴래? 조그맣다니? 누가? 엄마 닮아서 키 작은 오빠들 말하는 거지? 난 아버지 닮아서 키가 크잖아. 여자인 나하고 키가 비슷하다니. 오빠가 참 작긴 작다. 말하는 꼬라지하군.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너한텐 재산 못 가도록 할 거야. 네가 큰 돈이 왜 필요해? 필요한 일 생기면 넌 우리한테 손이나 벌리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 큰오빤 작은오빠의 편을 들었고요. 친정엄만 갑갑해하셨고 아버지께선 상황 파악을 하시고 당신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재산을 바로 자식들에게 가게 하는 건 시기상조 같다고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관리하시기로 한 거죠. 오빠들은 실망하며 제 탓을 했어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을 그대로 흘려버리기가 아까워서 제 생활을 뒷전으로 한 채 열심히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병원에서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년을 더 살고 떠나셨어요. 꿋꿋한 척 하셨지만 상심이 내심 크셨던 건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께서 한동안 알아누우셨죠. 우울증이 와서 칩거 생활도 하셨고요. 그때마다 제가 엄마를 들여다보며 챙겨드렸습니다. 제 취미가 요리잖아요. 그래서 맛있던 것도 직접 많이 해드리며 기운을 북돋아 드렸어요. 그 결과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황당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 섭섭해 하지 말고 들어라. 우리 집 재산은 아들들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들은 집안을 잇지만 딸은 출가 외인이니까 부디 네가 이해해줬으면 싶구나. 갑자기 쌍팔년도 사고방식을 저한테 꺼내시더라고요. 충격이 컸습니다. 전체 인생에서 사고 한 번 안 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었고 오빠들은 늘 자기 멋대로 하는 자식들이었는데 그럼에도 전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재산을 못 주겠다고 하셨어요. 기가 막혔죠. 미련을 버리기로 했어요. 기대? 이제 그런 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악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 이해가 왜 필요하세요? 그냥 법대로 하시죠. 그럼 깔끔할 일이에요. 만약 법대로 처리가 안 되면 제가 소송을 걸게요. 당황하시던 엄마께선 얼마 후 당신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을 하셨던 건지 깨닫게 되셨죠. 왜냐면 알아보신 결과 법대로 가면 전 재산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부모님의 친자식인데요. 사실이 그렇게 밝혀지자 엄마께선 재산 정리를 기약 없이 미루게 되셨고 전 친정 식구들과 무척 서먹해졌으며 허전하고도 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전 남편과 결혼했던 겁니다. 가정을 꾸린다면 저에게 재산 나눠주기 아까워하는 친정 식구들의 그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 거란 생각도 사실 조금은 했고요. 아무래도 가정 꾸리면 돈이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말이죠. 근데 전 남편은 제 배경, 조건을 선호했던 것이고 제가 집안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는 걸 즐겼으며 개걸스러운 식탐이 끝내주는 남자였으니 결혼 생활이 결국 파국을 맞았던 겁니다.
이혼하고 나서 너무 창피했어요. 큰소리 떵떵 치면서 결혼했던 장본인이 전데 이혼이라니 미치도록 민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딸, 그간 혼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힘들단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내색 한 번 안 하고 혼자 꾹 참다가 이혼까지 한 거 보고서 내가 많은 생각 들었다. 넌 언제나 이렇듯 혼자 버티고 이겨내는 아이였지. 스스로 해낼 줄 알았어. 성격도 독립적인 너는 알아서 다 잘할 거라 생각하고 재산도 별로 필요 없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해왔나 봐. 정말 미안하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야 맞건을 내가 여태까지 부모 자격이 없던 거야.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구나. 지지부진하게 미뤄왔던 재산 정리 바로 하련다. 엄마, 진심이세요? 그럼 오빠들하고 저하고 다 똑같이 재산 나눠 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집안 큰 재산은 그렇게 나눈 뒤에 남은 자잘한 것들, 그건 다 너한테 몰아주려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살펴보면 네 오빠들보다 네가 결국은 나의 나중을 다 챙겨줄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더 많이 쥐고 사는 게 맞아. 이럴 수가. 그 창피스러운 결혼 생활의 종지부가 질이 멸렬하던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겁니다. 전 막대한 재산을 수중에 보유하게 됐죠. 근데 막상 재산이 딱 제 몫으로 들어오니까 벌써부터 아까워서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었죠. 저도 친정 아버지의 구두쇠 유전자를 아무래도 타고난 모양이었어요. 재테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갔고 대체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그저 쥐고만 있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활기차고 조금 더 멋진 인생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싶었죠.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해진 기혼자 언니들에게 조언도 슬쩍 받았고요. 그중 한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성경 얘기를 한 번은 해줬었거든요.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대략 어느 귀족이 종들에게 금화 하나씩을 줬는데 시간이 지나 금화의 행방을 물었을 때 첫째 종은 그걸로 장사를 하여 금화를 10개로 만든 뒤였고 둘째 종은 금화를 5개를 불린 뒤였지만 셋째 종은 금화를 잃을까 봐 겁이 나서 땅에만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개였던 겁니다. 그러자 귀족이 셋째 종을 크게 질책하며 그걸 빼앗아 첫째 종에게 줬다죠. 그러면서 귀족이 남긴 말이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용기가 샘솟았단 거예요. 전 수중의 돈을 과감히 굴리기 시작했죠. 너무 그런 것에만 빠져 있으면 제 일상을 놓칠까 봐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금세 흘렀습니다. 전 남편 놈이 재혼을 하려고 했다가 꽃뱀한테 잘못 물려 패가망신했던 소문이 들려왔던 게 도중에 저를 웃음 짓게 한 사건이었죠. 전 이혼하고 나서 8년 뒤에 재혼을 했어요. 딱히 결혼에 대한 간절함은 없이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부부의 연을 맺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인데요. 저보다 4살 연상인 남편이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따로 존재합니다. 여자한테 지독하게 대인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였는데 그냥 양자리도 아니고 남자를 아주 여럿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게 밝혀져 파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전생의 문어나 오징어였나 봐요. 뭔 다리를 그렇게 열심히 걸쳤을까요? 덕분에 시간이 흘러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요. 사실 전 그 여자를 일전에 본 적이 있었답니다. 어디서 봤었냐고요? 전 남편과 제 결혼식장에서요. 그때 지금의 남편이 그 여자와 참석을 했었죠. 왜냐면 전 남편의 대학 선배가 바로 지금 남편이기 때문이죠. 대학 다닐 땐 제법 친했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어쩌다 보니 흐지부지 멀어진 사이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선 아예 연락조차 안 하는 관계가 됐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한때는 둘이 잠시나마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었기에 전 남편과 재혼을 하면서 약간 민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둘이 작정하고 만난 건 절대 아니었고 어쩌다 우연히 인연이다. 만남을 이어가다 감정이 발전된 것이어서 속으론 결백했지만 남들이 보면 충분히 쑥덕거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생략했습니다. 전 정말 이제 결혼식 다시는 안 올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흔쾌히 그러자라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몰라요. 뒤늦게 찾아온 저의 천생연분이 틀림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지방의 작은 동네에서 고즈넉하게 살고 계셨죠.
말년은 조용히 보내고 싶단 뜻이었고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기에 일부러 그런 동네에 정착을 하셨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허락을 해주셨던 분들이시죠. 장남이 평생 결혼 안 하고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 걱정이었는데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수더분한 두 분의 인상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었어요. 저랑 잘 맞고 허례허식 싫어하고 진중한 남편, 그리고 나긋나긋하고 인자하신 시부모님, 모든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대박 반전이 일어날 줄은 몰랐죠.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둘이 6살 차이입니다. 근데 이 시동생이 자기 형하고 성격이 완전 반대더라고요. 뭐랄까? 살짝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해야 하나? 좀 그랬습니다. 남편은 차량 부품 대리점에서 일을 했는데 돈은 얼마 못 받았어요. 대신 돈 관리를 워낙 잘하고 검소해서 모아놓은 금액은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시동생은 돈을 엄청 많이 받고 일을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걸 몹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자체보다도 자기 형보다 낫단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쨌든 한 집안 식구가 됐으니 만나서 인사하고 밥 먹는 자리였는데 절 향해 대놓고 시동생이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말도 진짜 고리타분한 옛말이죠. 호탕하게 웃으며 그러던데 전 어이가 없단 속내를 감춘 채 조용히 웃음만 지었습니다. 딱 봐도 남편과는 정반대였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식 승리약하고 살림만 차려 살기로 한 것도 너무 초라하고 없어 보인다며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냐면서 돈 아끼려다 인생에서 많은 걸 놓치고 사는 법이라나 뭐라나. 어쩜 그렇게 구구절절 많이 떠들었던지 몰라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피식 웃고 끝내니까 제가 굳이 나서고 싶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말이죠. 시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저에겐 동서되는 사람이 엄청난 인물이었거든요. 시동생의 존재감을 압도하고도 남는 인물의 등장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전 동서를 바로 알아봤어요. 왜냐고요? 좀처럼 잊기 힘든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푸드코트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보았던 그 이상한 여자 말입니다. 세상에나. 그 여자가 제 동서로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보다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마른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고 얼굴엔 대체 뭔 크림을 바른 건지 식당의 조명이 반사되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에게 과시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듯 자기 팔목에 걸친 시계를 자꾸만 제 쪽으로 향하게 하더라고요. 시계는 알이 작았는데 그에 반해 브랜드 로고는 그 안에서 크게 찍혀 있었습니다. 입으신 니트 멋지네요. 잘 어울려요. 근데 니트 같은 건 재질을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딱 보면 저렴한 거 티가 나거든요. 저처럼 아주 좋은 옷을 따라 사실 필요는 없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간 가랑이 찢어져요. 하지만 적당히 좋은 수준의 옷으로 타협을 보셔서 구매에 입고 다니세요. 전 교양, 수준 이런 걸 좀 민감하게 보는 편이라서요. 실례 좀 했네요. 아, 네, 그러세요? 의견 고맙습니다. 참고할게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여전히 정신이 살짝 나가 있다는 걸 확인한 이상 동서 같은 여자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써 대충 대답하고 딴청을 피웠는데 동서가 어느 순간 눈을 가늘게 뜨고 절 주시했어요. 도도하게 묻더군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혹시 저 보신 적 있나요? 그럴 리가요. 어머, 저한테 작업 거시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마음에 드셨나 보네. 관심 고마워요. 무슨 관심이란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금세 발끈하는 동서를 보자 속으로 고소했네요. 다행히 동서는 더 이상 절 캐묻지 않았죠. 제가 변변치 않은 배경이 형수라고 생각한 건지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야 마땅한 자리라서 계산했을 뿐인데 측은하게 절 보더군요. 참나. 이튿날 제가 남편에게 시동생 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장남이라서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시동생의 자격지심이 엄청나단 겁니다. 시동생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장남이래요. 남편보다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괜찮은 대학 합격해놓고도 굳이 재수를 했던 독종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딱 봐도 남편은 시동생에게 아무 유감 없고 별 생각도 없는데 시동생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타입이더군요.
자꾸만 형보다 내가 낫다는 걸 은은하게 강조하려고 들었고요. 동서는 집안이 되게 잘 사는 건 아닌데 외동딸이라 나름 대접받고 살았대요. 그리고 성격이 원체 고고하고 독특하다 그랬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걸 중시하고 도도한 성격이라 허영심이라는 면에서 시동생과 딱 잘 맞다고 하더군요. 자기관리 투철하고 적당히 잘 사는 친정을 둔 동서를 시동생은 남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또한 동서는 탄탄한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 잘 받고 다니는 시동생을 믿고 각종 모임마다 활개를 치며 자랑질을 하고 사는 듯 싶었고요. 연놈들이 쌍으로 잘 만났구나 싶어서 그러려니 뒀어요. 몇 주 후 시어머니 생신 때가 다가와 다 같이 시댁에 모이게 됐는데요. 시동생 부부가 절 보자마자 피식 웃더라고요.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달이 났는지 시동생이 슬쩍 다가와 속삭였어요. 형수님, 전에 마트에서 푸드코트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맞네. 맞아. 저희 와이프가 아무래도 형수님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면서 머리를 싸매더니 떠올려 냈거든요. 처량하게 행주 들고 다니면서 음식물 찌꺼기 닦고 사람들 비위 맞추는 일 하셨다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사셨네요. 저희 형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수준이 비슷하다고나 할까? 저는 이게 미쳤나 싶었습니다. 절 건드리는 것도 짜증나지만 남편 들먹이는 게 더 싫더라고요. 이런 얄미운 동생을 지난 세월 참아온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가 나서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사실 제가 간만에 남편과 마주쳤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길게 나누게 된 뒤 관계가 발전했던 건 시동생 덕도 있었습니다. 제가 돈 굴리며 살아왔던 것과 시동생의 일터가 맞닿아 있었거든요. 대화 주제거리가 있으니까 남편과 애초에 얘기가 길어졌고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될 시간이 주어졌던 겁니다. 굳이 까발릴까 말까 고민했던 사실을 저는 시동생 귓가에 대고 속삭여줬어요. 하도 심심해서 푸드코트 일 좀 해봤다. 어쩔래? 그리고 나 돈 많거든? 어느 정도로 많냐면 너 다니는 회사 최대 주주가 나야. 내가 이걸 너한테 말을 앞으로 안 하고 살 생각이었는데 내 입을 빨리도 열게 만드는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확 씨. 그냥 너 그 회사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줄까? 시동생이 얼어붙었고 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었어요. 혼란에 빠진 시동생은 그 이후로 아무 말 없더니 시부모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꺼내신 틈을 타 남편을 슬쩍 뒤로 끌어서 뭔가를 물어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선 딱히 입맛이 없다고 하시며 자식 너희들이 먹고 싶은 음식으로 밖에 나가 식사를 하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나가서 드시고 싶으시다니 저희는 그저 따를 뿐이죠. 몰래한 대화를 마친 뒤 시동생은 안색이 파리해져 있었고 남편은 늘 그렇듯 덤덤했습니다. 아무도 식당 의견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서 겉옷 챙기러 방으로 들어가시자 슬쩍 말을 꺼내봤죠. 대게 어때요? 저 대게 안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엊그제 TV 나오는 거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대게요? 웬 대게? 하여간 꼭 이렇게 없이 사시는 분들이 그저 비싼 메뉴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뭐라고요? 동서 말이 좀 심하네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랍스타, 대게, 전복, 한우 이런 거에 집착 안 해요. 근데 돈 없는 거지 새끼들은 환장을 하더라고요. 그거 남들 보기 수준 낮아 보여요. 자중하고 사시죠. 평생 알바나 전전하며 사실 수준이지만 그래도 겉보기엔 교양을 지키며 사는 게 낫죠.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새겨 들으세요. 고고하게 말하는 폼이 아주 여왕님 납셨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한마디 날리려던 찰나 그 여왕님의 싸대기를 시동생이 날렸습니다. 방에서 나오시던 시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고 뺨 맞고 엎어진 동서는 더 놀라서 시동생을 쳐다봤어요. 싸가지 없게 형수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갑자기 미쳤어? 감히 어떻게 나를 때려? 너무 잘난 아내만 보다가 거지 형수 보니까 불쌍하게 느껴져서 이러는 거야? 제발 그 입 좀 닥쳐. 형수님이 우리 회사 최대 주주시란 말이야. 형수님 보통 능력 좋고 재력 빵빵하신 게 아니라고. 뭐? 그, 그게 무슨 소리야? 난데없이 왜 그런 헛소리를 해? 그럴 리가 없잖아.
동서가 입가를 파르르 떨면서 절 쳐다봤는데 제가 시큰둥하게 어깨를 으쓱 해줬습니다. 저의 그 초연한 반응이 되려 동서에겐 엄청난 확신을 한 번에 심어주게 됐죠. 제가 진짜 백이 재력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멍한 얼굴로 일어서던 동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전 그 앞에서 위압감 있게 그 모습을 그저 내려다봤죠. 자기가 그렇게 선망하고 원하는 진짜 부자의 삶, 그게 제 것이었다는 사실에 동선 더없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러고 살았지? 왜 자랑하지 않고, 왜 뽐내지 않고, 남들의 우위에 서지 않고? 정신이 나갔는지 헛소리만 중얼거리던 동서를 한숨을 내쉬며 시동생이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두 사람은 이만 가보는 게 좋겠다 하셨거든요.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모든 걸 설명드려야 했어요. 저와 동서의 황당했던 과거의 접점을 자세하게 들은 남편도 기가 막혀 했고요. 그날은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넷이서만 대게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동생과 동서가 퀭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직접 얼굴 보고 사과를 하고 싶다기에 고민하다가 신혼집으로 불렀습니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들어선 두 사람은 참담한 얼굴들이었죠. 저희 부부가 사는 동네만 들었었고 아파트 이름을 몰랐었던 두 사람은 그제야 지끈거리는 머리들을 부여잡았습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만약에 서방님이 자기 형을 형으로 대우해주고 좋은 마음으로 잘 지냈다면 집이 어딘지 진작에 알았겠죠. 집들이 왔을 테니까요. 멋대로 혼자 모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서, 내가 전부터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남들 눈엔 동서가 하나도 안 멋있어. 꼴값 떠는 걸로만 보이고 우스워. 이건 내가 동서한테 진심으로 해주는 조언이니까 제발 귓구멍 파고 새겨 들어요. 알았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시뻘겋게 된 채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후로 대단히 사이좋게 잘 지낸 건 아니었고요. 그럭저럭 지냈는데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어진 게 엄청난 변화였죠. 특히 동서는 두 번 다시 헛소리를 늘어놓지 않게 됐어요. 아니, 헛소리가 뭔가요? 제 앞에선 아예 찍소리조차 못하게 된걸요. 그리고 저는 가정적인 남편 덕분에 친정엄마의 얼굴에 웃음꽃 피워드리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